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김용민과 서영석의 정치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멘붕 상태인 우리 김용민 국장, 이번 주까지인가요? 좀 방송 해업은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지금 김용민 국장 출연분은 다 땜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뭐 땜빵이라기보다는 요즘 한참 인기를 구가하는 아주 젊은 평론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이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편 부역자 이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뭐 땜빵에 또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원래 전문가는 접니다. 요즘 EJ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 기왕 온 김에 네. 좀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방송은 존재하는 거니까. 네. 뭐 저희야 뭐 여전히 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날 안가에서 녹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방송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녹음실도 대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 총회가 성원이 안 돼서 무산되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도 네. 협동조합인 모양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면 제가 또 더 열심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하면 또 우리가 선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총회 이거 잘못하면 무산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이제 이런 대한방송 후원자들은 내가 좋은 방송 듣는 대가로 후원할 테니까 방송은 니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 그렇죠. 그런 이런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디 모임에 나오라. 그러면은 의외로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대의원 총회 할 때마다 이 성원이 제일 비상입니다. 막 사전에 전화 일일이 대의원한테 다 걸어가지고 나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40명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20명은 나와야 성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150명 정도는 오케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작 해보면요. 240명이면 120명이 돼야 되는데 115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회 시간 다 돼가는데 116, 117 총회 시작이 됐는데도 여전히 3명, 4명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하고 이제 오기를 갖다 간절히 기다려서 성원이 됐습니다 하면은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그렇죠. 합니다. 이게 또 국민TV나 저희나 지역 조합이 아니고 전국 조합이기 때문에 전국에 계시는 분들을 하루 시간 내서 모이셔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또 현실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협동조합법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그런 거 하지만 아니네 이런 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또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무 보시는 것 같고 하여튼 협동조합법이 이번에 또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렵게 이렇게 새롭게 이거는 뭐 이제 협동조합법 자체를 바꾼 거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의로 선의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다. 사실 미래협동조합은 물론이고 EJ만 하더라도 조합원 숫자가 수천 단위를 지금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법이 좀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해산의 경우에는 전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해산이 돼요. 미래협동조합은 영원히 해산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한 3만 명 이제 된다고 칩시다. 28,600명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3만 명이라고 치면은 3분의 1라면은 2만 명 오셔야죠. 이게 잠실운동장 빌려야 돼요. 이거 대의원에서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미래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EJ도 해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김용민 국장의 대타로 와서 알찬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며칠 전에 사실 또 제가 한번 이 스튜디오를 들렸습니다. 불금쇼 녹음을 위해서. 불금쇼는 잘 나간 사람 많이 안 부르는데. 불금쇼를 지성욱 씨를 모셔서 한번 우리 청취자들한테 욕을 먹어서 제가 긴급 소방수로 투입돼서 깔끔하게 진화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전문 소방수죠. 한때 지금 저의 위치로 보면은 뭐 옛날에 그 진필중이나 선동열 정도의 소방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필중은 그렇고 뭐 선동열 정도는 되겠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오늘 김용민 국장 출근했습니다. 지금 저기 지하 1층 카페에서 열심히 낙곱살 지금 편집 중이에요. 근데 이제 김용민 국장이 그동안 뭐 저기 좀 무리를 끼친 것도 있고, 하여튼 이 정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근해서 뭐 다른 일은 다 도와주지만 직접 자기가 출연하는 방송은 뭐 일주일인가 안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조간 브리핑도 네. 이제 과거 김용민 국장 부재 시에 했던 조상훈 그다음에 김여진 콤비가 계속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 토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정치 토크도 참 파트너 많이 바꿨습니다. 네. 많이 바꿨나? 아니, 한 바퀴 안 바꿨구나. 우리 지금 여기, 문 아나운서. 예, 문희정 아나운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문희정 아나운서하고 두 분 하다가 이제 이 작가로 지금 바뀐 이런 상태니까, 김용민 국장이 뭐 불출근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잡담 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준비를 해야 본론이 있고 나발이고 얘기를 하지. 우리 이 작가가 한번 좀 화두를 떼보시죠. 그러니까요. 준비 안 했어? 저도 지금 뭐 그냥 나와서 얘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 국민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동형 작가와 두 분이서 함께하시라고 했더니 저한테 기어이 또 역할을 맡기시네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지금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정인명단 채택을 놓고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기사 내용을 좀 내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네. 지금 대통령은 검찰에게 뿌리를 뽑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뿌리를 뽑기는커녕 친이들이 앞장서가지고 자원외교 국조특위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런 희한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기사부터 일단 소개해드리고 얘기를 이 작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회동을 갖고 증인 명단 합의를 시도했지만 40분간의 설정 끝에 결렬됐습니다. 특히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만나서 증인 명단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각각의 주장만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새누리당 권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50여 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포함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자 160여 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시죠. 예. 오늘 오전 회동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는데요. 이 권 의원은 야당 요구에 대해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MB정부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홍 의원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참여정부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맞섰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때 새누리당은 권성동밖에 없나? 맨날 권성동이만 나와. 이제 여야 간사니까 권성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간사들이 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의원들은 싹 숨습니다. 그래서 좀 입장 곤란한 국조특위의 경우 여당은 특히 간사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경우가 다른데 권성동 의원은 친이 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총대를 메고. 사실 이제 그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성사됐던 것은
이제 그로 인해서 특히 석공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조 원을 낭비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고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코너에 몰려있던 여당 새누리당이 좋다 그러면 자원 외교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대신에 뭐 참여정부까지 포함시켜서 하자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저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좀 억울하죠. 아니 개소리를 하든 말든 거절을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개의 소리가 나오면은 그래 너 개소리니까 거절한다 해버리면은 그로서 이제 국정조사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야당이 항상 이제 숫자가 적어서 힘이 없는 게 그때 야당의 비한 거죠.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려면 저쪽의 말도 안 되는 주장도 일부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새누리당에서는 MB 정부만 가지고 자원외교 파헤치면 안 된다. 전 정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특정 정부에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합의해 줄 바람에 지금 오늘 이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안 해주면 안 하겠다고 뒤로 잡으시니까 어떻게든 사실 이제 자원외교 참여정부까지 한다 손 치더라도 그때는 사실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국력을 기울여서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넣어라. 니들이 하면 뭘 하겠냐. 어차피 지금 우리 기자식으로 얘기하면 야만은 이명박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마사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항상 불리한 거지. 야,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하겠다 하면은 사실 야당이 숫자가 적으니까 야당만으로는 그걸 통과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 국정조사 요구서에 특정 정부에 제한하지 않겠다를 들고 온 이유는 결국은 이거 방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정조사를 쭉 보면은 그렇죠.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예.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는 더 가관이 했지 않습니까? 아니 세월호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그 진상이 드러나면 나 박근혜에게 뭐가 불리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때 여당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세월호 국정조사를 해서 세월호 국정조사 한번 했었죠. 예. 해가지고 뭐가 진상이 드러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실드를 쳤다고. 그래서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의심까지 불러일으켰죠. 어떻게 된 셈인지 국정조사를 하면은 국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정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그렇죠. 사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을 때는 제대로 된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국정원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 다 봤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할 때는 국정원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그래도 언론이 개판이니까 넘어가더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이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참여정부 자원외교 조사해야 되니까 당장 문재인 대표부터 나오라 그러거든요. 이거 흠집내게 해갖고 뭐 하겠다는 얘기잖아. 아니 내가 만약 문재인 대표면 나가겠어. 그래. 내가 나갈 테니까. 이명박 데려가라. 그렇지. 나와라. 아니 솔직히. 아니 이명박 국정조사를 하으면 했지 문재인 국정조사를 하본들 뭐가 나오겠어요. 그때 지위 개선했던 사람도 아니고 사실 그 관련 설사 뭔 흠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문재인하고 관련을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늘어놓을 건데 그래 내 한 번 희생해서 내 나가서 선수하고 정언할 테니까 이명박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문제는 내가 왜 이걸 갖다 이 얘기의 화제의 대상으로 삼자고 했느냐 하면은 그런 개소리 하는 새누리당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걔들이 늘 그러니까. 근데 이 코미디예요, 코미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검찰에 수사를 하라 해가지고 그렇지. 지금 난리 부스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이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말하자면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무슨 코미디입니까? 내가 만약에 새누리당이면은 국정조사 특위 멤버 싹 교체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아니 지금 검찰은 온갖 놈을 정준양이를 수사하고 뭘 수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명박하고 가까웠던 무슨 경남기업 회장인가? 예. 그 인간 압수수색하고 지금 성완종이 난리 그릇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명박을 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건데 지금 이 천지도 모르는 친이들이 여기서 이런 실도 치고 있는데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함부로 하다가 골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제일 먼저 포스코 건드리고 경남기가 건드렸던 것은 누가 봐도 MB 정권을 향한 칼끝이거든요. 네. 물론 그 칼끝이 이명박까지 가리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국정 동력을 전 정권을 치면서 인기를 좀 끌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지도가 물론 떨어졌기도 하겠지만 집권 3년 차에 들어가서 자기 위주로 이제 전국의 운영의 키를 잡겠다는 어떤 그런 확고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정부패 카드를 들고 나왔잖아요. 왜? 부정부패 카드는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아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부정부패 카드는. 그리고 지금 MB 정권 과거에 잘못된 점이 하나둘 불거지면서 호감 있는 대통령 조사하면요. 이명박 대통령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론의 등도 업었고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좋은 호기라고 생각해서 포스코부터 친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코는 뭡니까? 대표적 친이계 사람들 이루어진 회사다 이거지. 정준영 회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누가 관련돼? 영포회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영포회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영포회. 그렇죠. 네, 영을 포항을 줄여서 영포라고 합니다. 이명박 시절에 말하자면은 초특급 귀족 라인이었죠. 박영준 왕차관부터 해서 이상득 의원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주장 씨를 올린 거죠. 이 양반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석 달 만에 해당됐어요. 그런 거 보면 왜 포스코부터 쳤을까 검찰이 이건 확연히 드러난 사실이고 사실 국무총리 이완구가 부정부패 청결했다는 카드를 들고 나서 굉장히 뜬금없다 그랬거든요. 국무총리 되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들고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완구 총리가 말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주위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거든. 그건 여기 총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이계 신경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방금. 거꾸로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서 이사님이 말씀처럼, 회장님 말씀처럼, 당청이 엇박자는 그런 의미에서도 말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내가 얘기한 건 이거야. 이게 이완구가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고 박근혜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거꾸로 봐야 돼. 박근혜가 이미 이완구한테 시킨 거야. 아니,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지. 아니, 근데 마치 이완구가 한 것처럼 하니까 혹시 우리 청취자분 오해할까 봐서 내가. 그거는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할 때요. 대통령하고 교감 없이 절대 이런 말 못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와갖고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아니, 그래도 교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오더를 받은 거야. 이게 아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도를 자꾸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는데 대책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 이 작가 같은 훌륭한 참모가 있어가지고 이 부정부패 척결은 언제 어느 때라도 먹혀 들어가는 사안이옵니다. 해서 우리 이명박 주변을 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사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우리 이명박 각하로부터 얻어먹은 게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라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좀 야박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이 진짜 부정부패 척결의 대상이 돼야 될 분이 총리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 총리로 하여금 부정부패 얘기를 꺼내게 하고 그래서 말이 나오면 자기의 힘을 실어주는 이런 순서를 밟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렇게도 보셔야 돼. 왜 이완구를 선택했을까? 말 잘 듣는 이완구와 또 MB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둘이. 이완구가 MB 시절에 도지사 던졌잖아요. 그리고 이완구 자서전에 보면 MB 정부에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게 딱 이 사람으로 쓰면 좋겠다는 카드고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 살짝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박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니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라는 돌출 변수가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출 변수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가 되는 게 아니지. 조금만 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전 정부를 치는 건 집권 3년 차에 치는 건 아주 좋은 카드였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고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MB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2년 지나면서 한 번도 자기가 흔들릴 때도 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MB가 회고록 쓰고 이러면서 계속 긁었어 속을. 그래서 아마 이 카드를 들고 나왔지 않나 싶은데 MB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어도요 던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폭탄이라는 것은 던지는 순간 아웃이거든.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친이계에서 반발을 심하게 해도 끝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 보고 어쨌든 이 국정조사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이렇게 되면 당장 내일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증인 신청이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내일 이것 자체도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시간을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야
뭐 굳이 이 양보를 할 이유가 없지. 어차피 검찰에서 계속 뭐가 터져 나올 건데 그리 되면은 친이들의 입지가 점점 위축될 거고 지금도 우리가 봐도 아니 이 자식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이명박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아니 눈 있고 귀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러면은 뭐 여기 권성동 아저씨가 열심히 뭐 방패막이를 하고 나서지만은 그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일단은 새정치연합에서 반드시 불러라 하는 사람들 중에 뭐 MB도 포함되고 이상득 의원도 포함되겠지만 또 최경환 의원이 또 포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부총리 또 박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이 양반을 부르면 현 정권의 스크래치가 가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겠지. 어차피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자기 입맛대로 요리가 가능한데 괜히 또 국조특위에서 이상한 게 튀어나오면은 그것도 불감당이니까 일단 국조특위에서는 망가지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어떻게든 반대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욕을 먹는 것은 이제 검찰의 이 수사로 만회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건 국민입니다. 오로지 정량만이 난무할 뿐이죠. 내게 유리하냐, 내게 불리하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카드라는 것은 쥐고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던지면 안 된다. 이게 다 정략적인 그렇죠.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궁극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까 이명박 각하가 뭐 해고록 같은 걸로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을 건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드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지금 현재 정권 내부에도 이명박과 내통하는 그런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러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각하,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뭐 우리 박근혜 각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이명박 각하를 위대하신 각하를 쳐서 그걸 만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해가지고 나온 게 해고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 살아있는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냥 또 묵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묵과가 되면은 이른바 레임덕이라는 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런 식의 그 반격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 응징이 지금 현재 이 수사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결국은 그 선거 2년 전에 있었던 때인가요? 박근혜 이명박 회동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0년 아마 8월인가 언젠가일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비난을 중단하고 이른바 협력 체제를 이제 구가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그때 시간을 맞춰보진 않았는데 뭐 대략 그럴듯한 그 분석이죠. 자, 그렇게 이제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뭐 엄연한 팩트고 그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건 너무나 뻔한 거고 국정원이 아니 대통령의 뒷배경 없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앞장에는 원시원이 섰겠죠. 그런 걸 보면은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을 지는 과정에서 나왔던 서로 오갔던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밖으로 돌출된다면은 안 그래도 취약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완전히 개판 5문전으로 가가지고 곧바로 수직 추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싸우는 척하면서 박근혜의 지지도에 어느 정도 회복만 된다면은 뭐 용두삼이 격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보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쨌든 이번에 국정조사는 방금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는 증인 채택도 합의를 해서 누더기를 아마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MB나 이런 거 다 몸통 다 빠지고. 네. 안 그러면은 뭐 이게 시작을 못 하니까 저쪽에 새누리당에서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어쨌든 그러나 검찰 조사가 지금 가고 있고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수사를 아마 저는 예전 다른 조사하고는 다르게 성실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조금 제대로 안 이루어져도 이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검찰의 수사가 진짜 오묘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수사라는 게 일단 파다 보면은 이게 이 정치권이 원하는 권력의 상층부가 원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가 없어. 이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를 막느라고 뭐 외압이 들어가겠죠. 외압 들어가다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이제 말썽이 이제 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포스코 그 특수일부가 하나 어디서 갔죠?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골머리가 무지하게 아플 겁니다. 이게 권력이 원하는 범위를 못 미쳐도 곤란하고 그렇죠. 또 오버해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가리 무지하게 아플 겁니다.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지 아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사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게 또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하고 친필 각서가 등장한다든지 이래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참 결국은 그런 거죠. 검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 전혀 배제하고, 자원외교에 관해서 특별 수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누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명박이야, 죄가 드러나서 관련성 입증되면은 처벌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처벌했다가는 저 자식이 또 뭔가 대반격을 해가지고 나에게 흠집을 내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 고려,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뭔가 정상으로 흐르지를 못하고 우리 박근혜 각하가 즐겨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자체이면서 맨날 비정상 운운하는 그 비정상으로 흐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게 아마 튀어나오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특수 2부에서 한다고 그러네요. 이제 포스코 건설 전 상무가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뭔 사단이 날지 알 수가 없어.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다. 포스코는 결국은 MB 라인이 계속 지금 다 장악한 거예요. 정준영 씨가 MB 라인이고 또 이 정준영 회장이 포스코 회장으로 들어와가지고요. 7조 원 M&A를 했거든요. 7조를 갖다 썼어. M&A 한다고. 그러니까 기업을 계속 사들인 거지. 덩치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계속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 M&A가 뭐냐면요.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문제거든. 1조짜리 기업이 있다 칩시다. 이거 가치가 1조라고 누가 생각하냐고. 그런데 이걸 1조 5천에 살 수도 있고 5천억에 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대표적인 게 완전히 완전히 똥가루 같은 기업을 1,000억에 사가지고. 그렇죠, 그거죠. 했다는, 그게 특수관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렇게, 완전히 깡통 회사를 비싸게 돈을 주고 샀으면, 누군가가 이득을 봤다는 얘기야. 그 누군가는 뭡니까?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포스코는 공기업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세금으로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생기는 이득을 그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때려 죽일 범죄 행위지. 포스코가 민간기업으로 바뀌었는데. 공기업이 민영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왜 저렇게 하냐면 좀 이상해요. 겉으로 그러니까 KTNG 같은 거지. 겉으로는 민영화가 됐는데 아직도 그 내부는 다 위에서 이제 임명하고 내리꽂는 그런 스타일. 그러면 사만기업처럼 하면 되겠네. 사만이 그렇잖아. 사만이 오너 일가가 26%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26%밖에 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특수관계까지 다 합쳐도 그거밖에 안 되나 봐. 그럼 70몇 프로가 이제 소액주주들인데 그게 이제 자기 26%가 지 맘대로 하다가 이번에 결국 사단이 났잖아요. 지 아들 임원 이사 연임한 부결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포스코도 완전히 이제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왔다는 얘기는 주식을 공기업 국가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민간으로 넘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소액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준영 같은 거 진짜 완전히 아웃시켜도 되겠네. 정준영이 이제 아웃됐고. 새로운 회장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회사는 사실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박정희가 팔아먹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제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댓글에, 홍준표 지사님 골프 투어, 무상 골프, 이거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자, 세컨더리 주제는 홍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홍구리버드, 홍준표 계속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그 화제가 좀 악성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냐면서 무상급식, 의무급식이죠. 이거 중단을 한 이후에 이제 서울 갔다가 오면서 비즈니스 타고 와가지고 망신함 당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도지사가 법규상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무상급식을 중단한 그 다음에 오면서 비즈니스를 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요. 게다가 같은 비행기에 우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탔는데 그 양반은 또 에코노미를 타셨어. 그러니까
뭐 국내선 우리 구조 비행기 타신 분 다 아시지만은 비즈니스석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이코노미로 가려면은 비즈니스석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우리 또 홍준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문재인이 가면 또 기자들 우르르 따라가니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려도 될 비즈니스석 탄 거 가지고 요걸 있는 대로 쳐 드셨는데요. 이번엔 또 미국 가가지고 골프 쳐서 또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그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죠. 경남도 의회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 직후 미국 출장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식 출장 중에 평일에 부인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자 머니투데이 보도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거주 중인 40대 교민 최모 씨는 금요일인 20일 오후 6시쯤 어바인에서 가장 비싼 골프장인 오크크릭 골프장에서 홍 지사와 부인 등 일행이 골프를 마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 씨는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그 그룹에 접근하자 동양인인 저를 보고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다면서 홍 지사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뒤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찍을 수는 없었다며 홍 지사 사진을 머니투데이에 제보했습니다. 홍 지사가 라운딩을 즐긴 오크크릭 골프장은요, 퍼블릭 골프장이긴 하지만 주말 그린피가 카트를 포함해 1인당 $180에 이르는 고급 골프장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 지사는 경남도 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난 19일에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서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노스게이트 마켓 본사를 방문하고 또 로스앤젤레스 20세기 폭사 그리고 샌디에고 해병대 방문과 멕시코 출장 일정 등을 거쳐 오는 29일에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 비즈니스인 거죠. 무상 비즈니스 타시고. 아니 뭐 자기 돈 낸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세금으로 비행기 타셨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자기는 무상 비즈니스 타시고 미국 가서 무상 골프 치시고 접대 받았으니까. 아 무상 골프였습니까? 무상 골프였습니다. 그런데 애들 밥은 못 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 홍 지사가 작년에 업무 추진비를 2억 원 썼다는데 이 업무 추진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근데 이 중에는 밥값도 포함되는 건데. 자기는 세금으로 밥을 공짜로 다 먹고 다니시면서 업무 추진비를 2억 원 쓰는데 나도 그런 데 좀 가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다 하시면서 자기는 이렇게 다 하시면서 도에 돈이 없으니까 애들 밥 못 먹이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 업을 성설이다가. 물론 이제 뭐 홍준표 지사도 뭐 완전 뭐 또라이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이게 그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뿐인데 문제는 그 철학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데 있는 거죠. 아니 애들 밥을 이제 무상을 안 준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생각되는 수순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뭐 연수 얼마 이하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싫으면은 자기 돈 내면 돼요. 솔직히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그 가난 증명시켜가지고 공짜로 안 먹이겠다 하면 돈 내면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또 적지가 않아요. 예, 한 뭐 요즘은 다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서너 명까지 되고 하면은 연간 부담이 뭐 몇백만 원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몇백만 원 우리 홍준표 지사 같은 양반에게 몇백만 원이 큰 돈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한국 서민들은 몇백만 원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몇백만 원은 큰 돈인데 저처럼 뭐 기자 경력 수십 년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럴 정도니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가 직장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게 홍준표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지 모르겠어. 이 나라의 자칭 보수라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을 차별시켜서 어릴 때부터 줄 세우기 하겠다는 거거든요. 편가르기 하겠다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하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인성이 파괴됩니다. 인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부잣집에 나는 가난해서 뭐 공짜로 밥을 먹고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대안을 찾으면 되지. 이게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대안을 찾더라도 분명히 애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학부모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숨겨갖고 한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이제 다 공평하게 이제 하고 돈 많은 인간들한테는 세금도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누구더라? 그 양반이 그 한인석 교수인가?
하여튼 누군가가 어디서 칼럼 쓴 거 봤는데, 이게 무상이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죠. 의무다는 거야. 아니, 군대 가면은, 그러면은, 군대에서 국방비가 모자라니까, 군복은 그러면, 돈 많은 집 자식들은 네 돈으로 사고, 가난한 집 증명서 내면은 공짜로 주고 그렇게 하냐 이거야.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그 주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기 하면은 오히려 더 나태해진다는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그런데 지금 또 매몰돼 있다는 걸 보면은 홍준표는 대통령감 분명히 아니에요. 아유, 그럼 당연히 아니죠. 홍구리보다. 게다가 이번에도 뭐 지돈으로 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결국 덜통이 난 게 그 교민이 얘기해줘야지 덜통 난 거 맞죠? 홍준표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은 그걸 제보를 했겠냐고. 아니 그 교민이 왜 제보를 했냐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뭐라고요? 지금 경남도에 저렇게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미국 출장 와서 골프를 치는 것은 마누라하고 같이 그때. 네. 그 사람이 그래서 제보를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딱 그 얘기 나오잖아.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골프 치는 분들 잘 모르는데, 미국은 퍼블릭은 진짜 쌉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보름 가까이 있으면서 매일 쳤어요. 퍼블릭에. 가면 $10만 됩니다. 그리고 카트 안 쓰면요. 뭐 하여튼, 카트비가 한 $5 정도 되거든. 그래서 혼자 가서 치면은 4명씩 짝을 붙여서 해줘요. 그래서 카트 안 끌고 그냥 골프채 메고 다니면은 10불이면 돼요. 근데 멤버십은 역시 비싸지. 보니까 멤버십가 180불 하는 거 보니까. 예. 퍼블릭에도 불구하고 $180 하면 20만 원 돈 되거든요. 아니, 퍼블릭은 그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싼 거고. 네. 저는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치졸하다. 혹은 또 새누리당이 굉장히 치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들은 투표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논리라면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 무료로 다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논리라면 왜 그걸 다 공짜로 타게 해줘요? 65세 노인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유료로 받고 소득 분배 딱 해갖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내가 가난하다고 증명하면은 그 사람 해줘야지. 그 사람은 공짜로 타게 해주고 나머지는 돈 내게 타게 해야지. 근데 그거 하면 노인들 난리 나거든. 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논리를 안 하면서. 네, 적용하지 않고 표 없는 애들한테만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좀 치졸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 아니 뭐 치졸이 아니라 우리 이 작가도 아주 마사지 용어를 쓰네. 나쁜 놈들이지 무슨 치졸은 치졸. 술 나쁜 새끼들이지 한마디로. 그러면서 홍준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몸값 높이기거든요.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인지도하고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시끄럽게 해서 내 몸값 올리기인데 노이즈 마케팅에서 올라간 지지율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럼 그때 가서 또 노이즈 마케팅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 이사장 말씀대로 정도를 그래야지. 정도를 그래야지. 아유, 홍구리보다 왜 그러냐, 진짜. 참. 그러니까 지금 막무가내로 막 나가고 있거든. 지금 지금 경남도의 그 도지사 관사를 또 지금 새롭게 만든다 그래요. 관사를 그것도 만드는데 말이 많잖아. 네, 그것도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 경남도지사 관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또 우리 지사님들 김두관 지사님이 이제 그 이전 지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도민에게 개방한다 해가지고 뭐 개방하는 그런 시설로 바꿨을 거예요. 바꾸니까 당장 지사가 묵을 간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부지사 간사를 좀 고쳐가지고 써왔습니다. 그게 보니까 빨간 백돌로 된 2층집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뭐 쓸만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 홍 지사 또 거기 입주할 때 8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또 개수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 리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네. 8천만 원이면 그게 장난입니까? 8천만 원이면은 2천으로 따지면은 무려 4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밥값입니다 하루. 그렇잖아요. 2,000원, 4만 원 맞지? 8천만 원이니까. 많이 말고 하여튼. 여하튼 이제 이거를 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개수를 했는데 이걸 아예 몽땅 부시고 이제 새 걸로 짓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손님들 자리도 협소하고 한다고 해. 그래가지고 들어간 돈이 뭐 10수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뭐 지사가 돼가지고 뭐 관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일은 많이 하는데 그게 좁아가지고 도저히 일에 방해가 된다 하시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뭐 그분이라면 뭐 해도
상관없지.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뭐 경남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시고 했다면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민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내가 홍준표가 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무상급식 폐지한 거하고 그리고 진주 어려운 없앤 거하고 딱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이게 전부 서민들이 목을 지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하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하는데 는 여기서 안타까운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관사가 뭐 좁으면 뭐 넓힐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건축비만 12억 원 아닙니까? 근데 한번 시계를 한번 옛날로 한번 돌려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 내려갔을 때 봉화 그 사저 건축 땅값하고 건축비 다 들어서 12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아방궁이라고 쌩 난리친 거 아니에요. 야, 홍준표 진짜 양심불량이야. 근데 지금 뭐야? 자기는 건축비만 12억에서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요, 욕만 먹었지. 그러면 자신의 발언을 옛날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 사과하든가. 사과는 꼴도 못 봤어요. 자꾸 피해 나가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래서 이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또 이런 것이 있고. 감이 한마디로 아닌 거야. 네. 또 뭐 방금 진주의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있는 의료원 폐지시켜 버렸잖아. 이것도 적자난다고. 아니 이 사람은 그러면 공공 서비스란 걸 모르는 거예요. 공공 서비스는 당연히 적자예요. 우리 소방서 적자 나는 거 맞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소방서도 홍준표 대통령 되면은 될 일은 없지만은 그것도 민영화한다고 그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에 불화해가지고 돈 많은 집 우선적으로 가가지고 불 꺼주고 돈 받고. 그렇지. 가난한 집은 시간 나면 가고. 분명히 그럴 인간이야. 119 한번 전화해서 소방차 올 때마다 20만원씩 내야 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거 없으면 안 가요. 이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거 있지. 소득증명서, 가난증명서를 내면은 면제해준다.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마인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주의원 폐쇄해가지고 폐쇄하자마자 사실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도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적자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줘야 되지. 그래서 지금 오히려 홍준표 지사 때문에 또 야권의 지자체장이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재명 시장인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의료원을 지금 만들겠다 그래요. 성남 의료원을 만들겠다 그러고 무상급식 같은 것은 홍준표는 돈 없어서 못하랬는데 이재명은 거기다가 더 나가서 난 친환경 하겠다. 무상급식에서 이러고 지금 하고 있죠. 거기다 대고 애들 교복 아니 그거 당연히 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애들 교복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후조리원 근데 그것도 무상으로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돈 없는 거는 경남이나 성남이랑 똑같아요. 성남은 돈이 남아 돌아가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림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사실은 성남에 들어올 때 그전에 이대업 시장이 하도 난장판을 쳐가지고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1기 5년 동안 해마다 1,000억씩 5,000억 갚았어요. 갚고 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홍준표는 뭐 했냔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줄이고 업무 추진비 같은 거 좀 줄여 2억씩 쓰지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사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 이런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게 이재명 시장이나 홍준표 지사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정말 입신양명해서 두 사람의 힘만으로 자기들 힘만으로 성공한 케이스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는 일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은 좀 시운도 있는 것 같아. 성남이라는 데가 특히 판교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 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판교 가봤는데 저도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선 판교 단지 내에 있는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면적이 굉장히 넓고 여러 가지 사회 공공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오이즈라든지 네오이즈 맞나? NC 소프트라든지 한글 컴퓨터 이런 이른바 IT 기업의 선두주자들이 다 거기 본사들 입주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그게 바로 이제 법인세는 어차피 국세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또 지방세 수정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래비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자기 돈인지 나라 돈인지 별로 구분 없이 쓴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게 아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고 보면은 이재명 시장도 좀 시운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면에서 그 지방지정 자립도라는 게 지금 경상남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럼 전남, 전북, 경북 이런 데 봐요. 강원. 거기는 창원도 있고. 창원, 마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울산은 뭐 독립돼 있는 곳이니까 빼고 나머지 지방이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지사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 양반이 지금 이거 무상급식비를 아껴가지고 1년에 50만 원 돈 됩니다. 이 50만 원을 가난한 집 애들한테 오히려 교육에 활용하도록 주겠다. 바우처 산업 같은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거 지금 경남 교육청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기가 자기 업적이 좀 갖고 와갖고 이걸 또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냐? 50만 원이면 한 달에 4만 원 돈 아닙니까? 네. 한 달에 꼴랑 4만 원 가지고 애들 인상을 파괴하겠다 이런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내가 제출해 받는 거예요. 서류 그렇죠. 같은 거 떼가지고 내가 보니까 서류가 5개 되더라고. 이게 나라에서 공짜로 돈 받으려면은 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오죽하면은 그것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기하선장이 헤매면서 그런 한계생활자들 뭐라고 얘기하더라 있어요. 그 용어가 그게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로부터 공짜 돈 받으려면은 절차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쉽지 않아요. 4만 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 홍준표 지사님 나 그래 안 봤는데 인간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결국은 저는 이건 자기 몸값 띄우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이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만나자 그랬으니까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만납시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이 만나자니까 안 만난다 그랬어.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문제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태를 해결하려면 교육감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 안 만나. 왜? 안 유명하니까. 그렇지. 이 양반 만나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야당 대표 만나면은 기자들 다 올라와갖고 막 사진 찍어도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한마디 또 해가지고 문재인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올라가지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 그래서 문재인 대표 만나고 박정우 교육감 안 만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양반은 진짜 애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에이, 참. 우리 홍준표 선생은 내가 완전히 모르는 사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잘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참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비단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제가 이상한 놈이 돼가지고 홍준표가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인데 내가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아마 대부분의 시각하고 그렇죠. 많이 일치할 것 같아요. 이분이 올 1월입니다. 올 1월에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 대권의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보통의 지자체장들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나 기자들이 대권 생각 있냐 물으면 난 지금 현직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당일날 홍준표 지사가 뭐라 했냐면 도정이 안정됐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바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준비해놓고 거기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지지층을 결집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했거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그 수법이 지금 이거예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렇지. 돈을 부자들한테는 안 주고 가난뱅이들한테만 더 많이 주겠다. 이게 지지층 결집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들어와서 쫙 보면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러는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일요 시선가는 타블로이드판 신문 보니까 그것도 나와 있더만. 모든 지자체는 서울에 본부라는 걸 둡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서울 연락소를 두는 거죠. 그래서 경남도지사의 서울 연락본부도 어디 있었는데 예의대로 땡겨가지고 게다가 또 기자들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 접대비도 대폭 올리고 해가지고 또 욕 처먹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지사가 서울연락본부를 갖다가 왜 갑자기 비싼 돈 들여가지고 더블로 확충을 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뻔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문재인 대표 만나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인터뷰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유명세 그러니까 자기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왜? 나는 20여 년 전에 벌써 모래시계 검사였다. 원래 유명했다는 얘기겠죠. 그 양반이 모래시계 검사였어요? 나는 몰랐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래시계가 근데 뭐죠? 드라마. 드라마. 하여튼 드라마 검사였구만. 박상원 씨가 연기했던 강우석 검사.
굉장히 충직한 검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홍준표 처음 듣는데 미안합니다. 모델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2012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와주테이 박지들이라고. 거기서 제가 이 사실을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구라라고.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가 아니다. 구라라고. 구라다. 예, 그건 언론에서 윤색되고 각색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썼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나. 읽어보시면 또 처음 듣고 모래시계 검사라는 얘기는 또 더 이상 더 처음 듣네. 모래시계 검사란 이것 때문에 96년 총선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요? 모래시계가 95년도에 방영이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거기를 보시면 홍준표 검사가 어떻게 검사로 유명해졌는지 언론 플레이였거든요. 언론 플레이의 대가였습니다. 이번에도 언론 플레이. 이번에도 언론 플레이인 거죠. 이런 머리는 정말 나 그리 안 봤는데. 홍준표 지사가 좀 보수적인 인간으로서 보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흉악한 인간인 줄 몰랐는데, 오늘 또 우리 이 작가를 만나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 언론 플레이. 그거 왜 예전에, 홍준표 검사를 또 스타로 만든 게 이건계 구속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슬롯머신 사건. This is dog. 이건계. 슬롯머신 사건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 플레이. 우리 또 현대사의 이 박식한 이 작가를 만나니까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네. 요즘에 왜 또 문제가 있던 게 그 빨대 아니었습니까? 검찰대 빨대.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그 빨대가 검찰 발이 아니고 국정원 발이었다. 그거 누구야 이머식인가 수사한 기획가 홍만표인가? 아니야 이인규. 이인규가 직접 얘기한 거죠. 국정원 빨대였다 그랬는데 그때 빨대는요 홍준표 빨대에 비한 빨대도 아닙니다. 이거는 롱스트로야 아주 그냥 롱스트로야. 단순 빨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진실은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녹음 방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방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은 5시 00분 22초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장은 오늘 휴가를 마치고 출근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방송은 김용민을 제끼고 우리의 현대사의 달인 이 작가를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홍준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마지막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중동붐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행보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전해줍니다. 네, 리얼미터 주간 정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약보 압세를 보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16일에서 20일 닷새간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2.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상승한 52.3%로 높아졌고요. 모름, 무응답은 2%포인트 감소한 5%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37.3%, 3주 연속 상승만의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4%포인트 하락한 26.4%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2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리포터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에 그야말로 친여 언론들이 미친 듯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른바 보수라는 참 덜떨어진 인간들, 저는 덜떨어진 인간이라고 봐요. 아니, 남이 아파 죽겠는데 강화문에 어디 나와가지고 춤추고 난리 불수를 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미친놈들도 아니고. 아니, 리포터가 솔직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깽가를 치면은 도대체 어떡하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야, 뭐야? 여하튼, 그런 난리 불수를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운도 다 한 것 같다. 결국 어떤 언론 플레이도 진실을 이기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또 이 지지율 분석의 대가이신 이 작가께서는 어떤 탁월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한번. 그러니까 일단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맹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서. 근데 지지율은 정말 참고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리얼미터나 이쪽에서는 뭐 정례조사 매주 매달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나보고 이거 조사해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10%가 만들 자신이 있어요 제가. 문재인은 50% 이상 끌어올릴 자신이 있고 그거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율은 명확하게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선호도야. 그러니까 국정조사 지지율이 사실은 어떤 이슈가 있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박근혜에 대한 호감이면 잘하고 있어요. 싫으면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피부에 왔든 잘하면 못한 그게 아니고 호감도 조사라고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없고.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신경 무지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늘 숫자에 집착하죠.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밑에서 보고도 숫자로 이상하게 올릴 것 같아요. 뭐 청년 실업률 엄청난데도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꼼수 써서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려면은 대통령이 이제 총명해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여론도 좀 청취를 하고 해서. 그런 엉터리 헛소리 보고를 하면은 자식들아 내가 바본 줄 알아? 다시 해와 이제 이런 정도의 영향이 돼야 되는데 뭐 불행하게도 우리 박근혜 각하께서는 전혀 그런 영향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고리 3인방 십상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십상시에 갇혀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사람이 멍청하니까 주변에 있는 문고리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J 얘기를 또 여기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나온 어떤 지지율 이런 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최측근들 정치인 말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주고 나갔다 오라 그럽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너는 택시만 타고 와. 너는 저기 가서 술 먹고 와.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뭘 하든 가감없이 써서 자기한테 달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신문에 나온 이야기보다는 정말 직접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택시 탔는데 DJ를 싫어하는 사람이 DJ XX 그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도 그대로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DJ가 그거 보고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듣는 건데 지금 우리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변 사람들 말만 듣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말,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 이런 말만 듣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는다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DJ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긴 있네. 뭐 제가 평민당을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DJ에 대한 이제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이 DJ 연감께서 또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좁쌀 연감이에요. 아유, 그건 뭐 유명하죠. 예. 예,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한다고. 그걸 이제 언제 한번 저한테 들켰냐면은, 그때 이 평민당 야당 출입 기자들을 스기호텔 일식집을 우리 DJ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그거 있는지 모르겠다. 이름이 희깔이었나? 여하튼 빛광자 쓰는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자주 초대를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밥을 한번 먹었지. 밥을 먹고 나오는데, 저 그때 무슨 책을 하나 들고 갔다가, 나오면서 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재빨리 이제 책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가가지고 책을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계산을 하고 있는데 보통 뭐 DJ가 아닌 YS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은 이제 수행비서들이 계산을 해요. 카드를 가지고. 근데 우리 DJ 연감께서 카드를 가지고 직접 계산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들키니까 좀 뿔쯤하잖아요. 네. 그래서 씩 웃더라고. 뭐 말도 못하고.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히 납니다. 그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또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데 예전에 뭐 7, 80년대 기자들이 DJ나 YS한테 촌지 많이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촌지 줄 때 두 사람 스타일이 달라요. YS는 가장 좀 못하면 지갑째로 던져줍니다. 거기서 알아서 꺼내가 이런 스타일이고 DJ는 돌아서지. 딱 돌아서서 지갑 꺼내서 하나하나 세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그게 과장된 얘기지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DJ는 모든 걸 꼼꼼하게 직접 챙겼다는 얘기고. 이제 양김이 뭐라 그럴까 야당 총재가 되기 전에 얘기고 야당 총재가 되고 나서는 아니 직접 전지 안 줍니다. 직접 전지 주는 게 딱 하나만 있어요. 우리 친한 제2신문의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는 그때 야당 말질이었고 그 인간은 통일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소야대 시절에 1야 3야 시절이죠. 통일민주당이 이제 3당이 되다 보니까 저쪽 구석탱이에 이제 중재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침 일찍
총재실 앞을 얼쩡얼쩡 됐어요. 그랬더니 YS가 그러더래. 야, 이 밖에 그 기자 좀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더니 그 YS가 그 친구한테 보면서 그 양반 이름이 이제 모 기자인데 모 동지 내가 외신에 기사가 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이라니 뭐 어디 났습니까? 그랬더니 사우나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기사가 났다 그러는 거야. 사우나 차이나 모닝포스트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이 YS가 맨날 사우나만 가니까. 우리 뭐 YS는 뭐 말 실수 말로 원래 유명하죠. 사우나 차이나 하면서 이제 그 인간이 제대로 내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막 봉투 하나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갑 재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이제 드문 일이고 사실은 이제 촌지는 그런 식으로 안 주고 봉투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이제 모 친한 의원한테 들었더니 총재급에서 그렇게 하는지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A, B, C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봉투를 넣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력지 기자가 오면은 A급을 딱 꺼내서 주는 거야. 여기에 한 50만 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청 기자를 만나면은 B를 딱 꺼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연필로 A, B를 써놓는데 안 헷갈리게. 그래서 이제 B급은 B를 주는 거야. 그럼 한 30만 원 들어있고 이제 지방지 미안합니다. 원래 중앙 정치인들이 그렇게 지방지를 좀 우습게 봐요. 그래서 뭐 지방지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보면 C급을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자들을 차별 대우를 합니다. 촌지에 얽힌 거라면 뭐 제가 전문가죠. 그래 어쨌든 그래서 9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문제가 됐었죠. YS 장학생이라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돈 받고 뭐 기사 쓰고 그랬다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지지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지지도 얘기하다 말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 박근혜 지지도가 주저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다는데 제가 문재인 의원 지지율에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10주 연속 1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24% 정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야권 성향의 지지도를 다 합치면 야권 대권 후보라고 점쳐지는 잠룡들 4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 예전에도 40%였어요. 그거 뭐 갈라먹게 하는구만. 갈라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 의원이 2등할 때 박원순 시장이 1등하면서 이거 먹었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은 총 합은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 의원 1등 할 때도 있고 박원순 뭐 시장 1등 할 때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의원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1등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다. 총체적으로 야권 성향 사람 다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선에 가면요. 지금 뭐 김무성 대표가 10%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반밖에 안 되지만, 대선에 가면 결국은 반반이에요. 결국은 51대 49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1위 1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새누리당 지지율 합산도 한 40% 조금 더 됩니다. 그렇죠. 예. 김무성이 1등인데 11.8%죠. 그다음에 이제 여당만 놓고 따지는 겁니다. 2등은 이완구인데 이완구가 2등 한다는 것도 진짜 좀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 좀 반성 좀 해야 돼. 여하튼 한 8% 됩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6%, 김문수 5.3%, 정몽준 4.6%, 남경필 3.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다 합산했더니 4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비슷해요. 제 여야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김무성이 뭐 11.8%밖에 안 되고 문재인이 24%라서 더블 스코어를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1대1 대결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홍준표 지사가 6%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홍준표의 작전은 이런 거 보면 또 성공한 거죠. 근데 뭐 3.7% 있다가 뭐 6.0% 되면은 도대체 그게 뭔 의미야.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왜 지방지, 중앙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치권도 그래요. 지방 정치인, 중앙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떼라는 여의도에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지사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올라가면 뭐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홍준표가 지금 김무성이를 꺾고 1등 하겠어? 지금 김무성이 갖고도 안 된다고 지금 뭐 대안이 뭐 반기문이니 뭐니 이러고 있는 판인데. 아니 난 진짜 홍준표 지사가 뭐 잘못된 소신이긴 합니다만은 소신에 의해서 그렇게 무상급식을 중단했기를 진정으로 빕니다. 만약에 이런 지지율에 인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면 진짜 인간에 대해서 실망인 거죠. 저는 지지율 때문에 했다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박 대통령께서 하늘의 메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늘의 메시지? 예, 하늘의 메시지는 또 어느 하늘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의 하늘인지, 불교의 하늘인지, 뭐, 최태민의 하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의. 최태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박 대통령하고 최태민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어쨌든, 하늘의 메시지라 말을 하면서, 네. 제2중동붐. 네. 젊은이들이여, 중동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해서 요즘에 진짜 제2중동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중동붐이 있는 거예요? 난 굉장히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없어요? 뭐가 중동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기름값도 하락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세일가스를 개발함으로써 유가가 폭락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중동에 있던 붐도 지금 식을 판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제2중동붐 하니까 진짜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없고요. 사실 이거는, MB 정부 때부터 사실 추진하던 겁니다. MB 그래서 자원외교 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중동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MB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어. 뭐 중동 관련 유망 뭐 직종 뭐 발굴을 하고 또 그쪽에 일자리를 늘리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 해서 실패한 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가져와서 한 거예요. 가져와서 하면서 사실은 이 지금 제2중동붐은 이번에 중동에 순방 갔다 오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작년에 순방이 계획돼 있었다고. 근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 간 거지. 그리고 이번에 가서 갔다 오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왜 뭐냐? 또 자기 아버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중동 사막 바람을 몰고 와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그래서 똑같이 자기도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저는 바보 같은 짓이 MOU 체결을 갖고 뻥튀기 하는 거거든요. MOU가 뭐야 도대체? 이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을 합시다. 각서도 아니야 이거는. 말이 그냥 우리가 각서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건데 법적 구성력도 전혀 없는 거죠. MOU 할 때 M이 메모 아닌가? 메모.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무슨 몇 조 원의 MOU를 체결했다 이거 가지고 경제 효과가 얼마가 된다, 취업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 아니, 이명박 정부 때 MOU 얼마나 많이 체결했습니까? 그래서 봉기하고 한 게 몇 건 있어요, 도대체. 이건 정말 대국민 사기라고 봐요. 이런 짓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 혹은 해외 우리 청년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취업을 높이려면요, 그거는 장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관련 기관들, 또 국정, 정부 다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오랫동안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순방했으니까 단기간에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건 또 역시 깃발 세우는 거. 그러니까 뭐 맨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뭐 경제민주화 이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 했던 녹색성장 이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이거랑 똑같은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동의 붐이라면 이런 거겠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중동은 사실 석유 자원이 뭐 고갈될 이제 위기도 다가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석유값이 세일가스에 의해서 하락이 되면서 석유만 갖고는 먹고 살지 못한다. 뭐 그래가지고 사실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개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은 석유 자원이 고갈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석유 유가가 하락하면서 중동의 산유국에서는 아마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뭐 MOU인지 지랄인지도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그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근혜의 시계는 정확하게 1970 몇 년도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자원도 없고 뭐 수출할 물건도 없고 하니까 남는 건 인력밖에 없다 해서 서독의 광부라든지 간호사들 파견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베트남 전쟁 특수를 또 누린 적도 있고 그리고 70년대에는 이제 중동붐 했던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의 시대상에 맞았기 때문에 했던 것 뿐인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2015년에 와가지고 옛날을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늘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국내에서 일자리를 못하니까 그 백수들, 지금 여기 여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중동으로 가라는 거냐 뭐냐. 당장 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참 생각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지 중동 시장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중동 시장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만 뛰어들까요? 해외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저가 수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지난번에 원전 그것도 뭐 순 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좋은 일자리 소위 말하는 돈 많이 주고 그런 일자리도 잘 없습니다. 또 임금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죠. 그래야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지. 여기랑 비슷하게 준다면 누가 해외로 나가고 그 모래 꼬라 맞고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그만큼 버리는 건데. 이미 중동에서는 한국 노동력은 메리트가 없어요. 거기는 한국은 저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알제리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요즘 이집트도 임금 비싸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임금이 싼 데서는 가면은 메리트가 있겠지. 근데 뭐 우리 실수연대야 그 메리트가 그렇죠.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아니 가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알바도 할 줄자리가 없으니까 중동 가가지고 빼빠지게 일하고 저임금 받아라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참, 생각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어떻게 저렇게 욕먹을 집만 골라가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 눈이 잘못된 건지, 아니, 내가 뭔가 좀 정신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홍준표처럼 박근혜를 손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게임 산업이라든가 지식 산업, 뭐 의료, 바이오 이런 쪽에 발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겠죠.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은 1970년대 중동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 이것도 결국 건설 아닙니까? 또 결국 건설이죠. 아니, 지금 이명박 삽질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뿐인데, 기껏 아이디어라고 낸다는 게 중동 삽질을 얘기하니까, 진짜 삽질 같은 소리 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게임 산업 이걸 마약으로 규정하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스타를 부산에서 개최하잖아요, 게임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래? 그럼 뭐 성남에서 할게. 바로 손 내미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70년대, 80년대에 멈춰져 있다. 박 대통령 한 60년대, 70년대 멈춰 있을 거예요. 게임 엑스포는 저기서 해야 돼. 성남에서 하는 게 맞아. 거기에 네오에이즈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다 있어. 근데 판교 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부산이 개최했는데 성남에서 주최하는 시장이면 그거를 마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달라. 지금 이렇게 있는 말은 맞잖아요. 그거 돈 됩니다. 그래. 잘 판단한 거고. 네. 저는 말이죠. 이게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번에 중동 순방이 아니고 아프리카 순방을 가셨다면 무슨 얘기 하셨을까? 아프리카 붐일 거라고. 아프리카로 가라. 다들. 그렇지 않으셨을까? 네가 가라 아프리카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참 진짜 불행인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지도자라는 거는 결국은 당장 국정 운영도 잘해야 되지만은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명박 각하와 박근혜 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먼 일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정반대로 서가지고 사람들 염장을 지르고 있으니까 참 대한민국의 구분이 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도 있지만은 정말 이럴 때 굉장히 지금 한반도가 위에 북한도 있고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하필 이때 박근혜 정부라는 게 정말 좀 안타깝고 뭔가 좀 어디 하느님이 뭔가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독교적인 발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사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시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건 있죠. 우리 IMF가 터졌을 때 다음 대통령이 DJ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DJ가 먼저 하고 YS가 늦게 해가지고 IMF 터지면은 수습할 방법이 없었는데 YS가 먼저 해서 하나회 같은 거 다 사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IMF를 하면서 DJ가 꼼꼼하게 와서 처리한 거 이거 너무 다행스럽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소위 말하는 싸놓은 똥 이거 정리하느라고 또 5년이 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채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 봐요. 그게 이대비가 싸지르는 똥을 치우고도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도자가 훌륭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또 비관적으로 안 보는 게 사실은
그 오세훈 그만두고 이제 박원순 시장 들었을 때만 해도 오세훈이가 싸지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박원순 고생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세훈보다 조금만 잘하니까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과거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되면은 조금만 잘해도 저는 돋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장점도 또 있어요. 또 하나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것은 TK 지역에 뭐 저도 TK 출신입니다만 우리도 TK셨어? 전 PK입니다. 예. 근데 우리도 PK보다 센 TK셨구만. 이번 주말에도 제가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 박근혜 정권 초기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TK도 여러 질인데 어디에 정확하게? 네. 안동? 네, 안동입니다. 안동 양반이시구만. 네. 근데, 예전에는, 박 대통령 말도 못 꺼냈어요. 비판적인 말도. 그 말도 못 꺼냈는데 요즘은, 자기들도 알아 못하는 거. 그래서 듣기지 가지 마.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TK 지역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국정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이 느끼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네. TK와, 60대 이상만 박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는데, TK마저 이렇게 불안해진다면, 다음 선거는 굉장히 또 우리가 고무적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안 되면 고무적이 아니지, 비극이지. 새누리당이 세세연년 집권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개판 만들어야지. 아니, 농담이고, 어느 특정한 정치 세력이 집권한다고 해서, 우리 이 작가나, 제가 좋아질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권 같은 거 10년을 어떻게 해보니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새누리당은 한 30년은 좀 집권 근처에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죠. 그래서, 방금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권의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대선에 나와서 이겨가지고, 누가 나올지 지금으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알 수가 없죠. 이겨서, 진짜, 어쨌든 우리는 5년 단임이니까, 다음 대통령 5년밖에 못 합니다만. 저는 좀,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가 5년씩 딱 3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15년밖에 안 되잖아요. 20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작가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까지 25년 하는 걸로. 25년까지만 가면 그 다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되면 나는 아마 사망에 있을 테니까. 이재명 시장쯤 했을 때,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저는 8년 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8년 하겠습니다. 이 작가, 8년 하면은 총 도합, 28년이구나. 네. 28년이 되는구나.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시스템이 이제는 시스템과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또 안타까운 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시스템과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우리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나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는데 안 지켜. 일단은 청와대부터 그걸 안 지키니.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데 정말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청와대부터 아니면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그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사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부터 제대로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와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28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되겠죠? 우리 이 작가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빠이빠이 할 때 되면 나라 좀 많이 바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미래 대통령 이 작가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미래 대통령 정봉주라고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